싹 다 바뀐 거야. 개포동 싹 다 바뀌었죠? 강동구 싹 다 바뀌었죠? 과천 싹 다 바뀌고 있죠?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제가 여기다 살짝 적어놨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쫙 봤을 때 상승 랠리가 5년을 초과해서 지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6년 연속 상승이 되었어요. 이게 13년부터 올랐거든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게 정확하게 13년 9월 달이에요. 그럼 14년부터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연속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야, 5년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동산 역사적으로 이 이상 오른 적이 없어. 그래서 19년도엔 조정을 받을 거야 라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올랐죠.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6년 연속 상승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걸 주장하시는 분은 또 같은 논리로 얘기는 하실 겁니다. 야, 5년 연속도 없었는데 6년 연속이니까 정말 내년에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모르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팩트가 있고.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서울 기준 했을 때 공급량이죠. 결국은 공급이 많냐 수요가 많냐 이거예요. 부동산 이게 사실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급 정책을 안 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 공급 정책을 펴도 수요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서울을 완전히 그냥 싹 다 핵폭탄 터뜨려 놓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 이게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뭐 수십만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이 맞아요. 앞으로도. 어떠한 정책을 서더라도 안 먹힐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패턴으로 가는 것이 뭐 이런 표현 쓰게 되면 좀 거만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제 입장에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오름폭 같은 것들은 올해가 적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오르긴 오르는데 올해만큼은 아닐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올해만큼은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를 거라고 봐요. 올해만큼. 올해 하반기 시장 거의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가 조금 주춤했고 하반기 많이 회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내년이 올해보다 못할 이유는 없죠. 올해보다 못할 이유 없다. 자, 공급이 일단 부족하다는 거죠. 입주 물량 부족. 그럼 뭐가 생겨나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전세 가격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해서 올해만큼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전세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하방 경직성에 대한 튼튼함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고요. 저점이 이제 높아지는 거지.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도 없잖아요. 존재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공급 부족에 대한 올해 이제 계속 이슈가 됐던 공급 부족이었는데 실제로 공급 부족이 일어난 건 아니고 앞으로 공급 부족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정보성들이 팽배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분상제 시행하게 되면은 공급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재개발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앞으로 공급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 실제로 공급이 부족했다기보다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올랐다면 이제 20년, 21년 넘어갔었던 실제로 입주 물량이 없어.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잖아요. 그럼 왜냐하면은 입주 물량이 있었어. 근데 가격이 올라간 건 뭐냐면 공급 물량 앞으로 없을 거잖아. 불안해. 이걸로 산 건데 이제는 진짜 없어. 입주 물량이.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가와 매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가격은 전세가가 받쳐주는 시장. 왜냐면 전세가 멈춰있고 매물가만 쫙 올라가면 부담이 느껴지는데 이게 같이 올라가는 부담이 똑같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얘기예요. 그죠? 분상제로 인상 아직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닌데 줄어들지도 몰라라는 느낌만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박자 더 뛰는 거예요. 얘는. 한 박자 더 뛰는 현상이 생기죠. 예, 그러면은 가격이 당연히 올해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전세 가격 상승,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급이 안 나와. 일단 시장에서 공급이 없었죠. 아까 준공 인허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면 시장에서 갖고 있는 보유자들이라도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와. 왜? 양도세가 중과잖아. 그죠?
1주택자는 못 팔 거고, 팔았다가 어딘가 사야 되는데 살 게 없잖아. 다 올라가지고. 갖고 있을 거고. 다주택자는 걔네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풀잖아요. 나 내는 순간 50% 60% 뺏어가는데 누가 팔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공공부문에서 못 내. 민간기업도 지금 뭐 분상대리문에서 공급 못 해. 기존의 보유자들도 공급을 못 해. 대기 수요는 뒤지게 많아. 이게 어떻게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냐 이거지. 어떻게. 그죠? 그래서 저금리에다가 유동성은 엄청나게 많고 갈 곳은 없고 그나마 투자자 중에 안전자산을 판단하는 게 부동산이고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내년에도 매도 물량은 올해보다 더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장 최근에 돌아다니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량을 찾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아주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집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에 아시죠? 집 볼 생각 안 하고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는 것도 가는 순간 나가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가면은 그 자리에서 5천 올리는 것도 쓰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계약을 먼저 송금을 하죠. 계약금을 송금하고 만나서 계약서 쓰고 날 잡아서 계약한 후에 집을 봅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송파라든가 뭐 그 강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었고요. 3년 전부터 뭐 지금 언제 집 볼 수 있어요? 뚝 끊어버려요, 부동산. 진짜 농담 아니야. 정말 맹세하고. 네, 현장에서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 그냥 끊고 다음 손님 하고 어떻게 집 보실래요? 네. 어떻게 돈 넣을게요. 넣으세요. 계좌번호 딱딱딱딱. 그렇게 오래야 됩니다. 완전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죠. 근데 그렇게라도 잡으신 분들이 지금 한 3년 전에만 잡았어도 한 7, 8억 올랐죠. 7, 8억. 안 보고 사면 어떠냐 이거지. 17년도였나? 17년도니까 한 3년이 안 됐는데 제가 그 잠실에 엘스 33평 물론 제 끝동이긴 했는데 5층에 10억 5천에 잡아드렸거든요. 그분이 안 보고 사셨어요. 안 보고. 저 상담만 받고 돈 넣으라 해갖고 바로 넣으셔가지고 그 정도 잡았는데 지금 한 20억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뭐 먼저 얘기했던 분들이 집을 언제 봐요? 뭐 이거 저도 뭐 그쪽 부동산인데 집 볼 수 있어요? 집 못 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넣으실 분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래갖고 돈 넣으실 분을 연결해갖고 된 거죠. 요즘도 그래요. 최근에도 지난주에 이제 신길 우성 아파트라든가 뭐 저쪽에 그 대치 주공이라든가 이런 거 거래를 계약했는데 다 돈 넣고 갔습니다. 안 그러면 사라져버리고 매도자 안 나오고 나오면 그 자리에서 5천 올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죠. 예.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그나마 하반기에 좀 있었던 게 이 물량 때문이고 어디 있니? 이거 고가 1주택자 비거주자 비과세 혜택을 올해까지 팔아야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께 조금 나온 거고 내년에는 물량 다 잠겨요. 없다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의 영향으로 부동산에 긍정적인 신호를 갖고 있을 것이고 악재는 사라지게 되고 호재는 강해지게 되고 떡밥을 많이 던질 거예요. 떡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막 던지겠죠.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그런 이쪽 후보건 색깔이 뭐건 다 공략은 하겠죠. 그럼 어쨌든 이제 뻔뿌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은 올라요. 근데 이게 공약이 웃기는 게 공약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 실제로 진행이 안 돼. 그럼 떨어져야 되잖아. 주식은 올라갔다 이게 호재가 아니네 이러면 떨어지잖아요. 부동산 한번 오르잖아요? 멈춰. 진짜로. 이게 하방 경직성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하방 경직성. 올라갔다가 야 이것 때문에 올랐는데 주식은 야 이게 아니었네 하면 떨어지잖아. 얘는 한번 오르면은 아니네 멈춰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올라. 그러니까 계단 형태로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형태가 파도가 아니라 부동산은 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계단인 상태라면 부동산이 도대체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 이거지. 1번에 사야 돼요, 2번에 사야 돼요, 3번에 사야 돼, 4번에 사야 돼, 5번에 사야 돼. 1, 2, 3, 4, 5 중에서. 당연히 이때 사는 거야.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비싸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봤자. 그죠? 아무리 기다려봤자 이렇게 되는 거고, 한번 떨어질 때가 있기는 해. 이렇게. 살짝. 이게 언제다? 이게 금융위기 때 떨어지는 거예요. IMF. 세계금융위기. 요때 여러분을 과감하게 질릴 수 있겠느냐 이거야. 못 질러.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와도 바들바들 떨고 있다니까. 사람이 올라갈 때는 막 추격 매수하잖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 못 산다니까 진짜로. 더 떨어질까 못 사요. 저점을 어떻게 잡을 거야? 무슨 수로 잡아? 못 잡아요. 못 잡아. 만약에 이제쯤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떨어지면 사야지, 나보다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했는데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문제야. 예. 그러니까 그냥 잡아요. 잡아놓고만 떨어지면 그냥 기다려. 그럼 다시 올라가니까. 사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자,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로 지방 고객도 전부 서울시장에 뛰어들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물론 뭐 광주 봉선동이니 뭐 부산이니 일부 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 지방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뭐 광주를 산다 그러면은 뭐 충남에서 간다거나 부산에서 간다거나 부산 사는데 뭐 전라도에서 왔다거나 뭐 강원도에서 왔다 이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서울 쪽에서 지방 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안 갑니다. 데이터가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전국 서울은 누가 사냐면은 물론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서울 경기도 말고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려고 하는 거죠. 서울에 사지. 그러니까 서울은 뭐다? 전국적 수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고 공급은 물량이 적은데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전히 집값 비싸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는 아니에요. 근데 있어. 그죠? 30억짜리 사는 게 많진 않지. 근데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있다라는 게 뭐냐면 능력자들은 있고 하지만 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공급을 갖다 대입해 보게 되면 많아지는 겁니다. 자,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전국에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10,000명이면 지극히 작은 숫자죠.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다고 표현 못하지만. 그런데 30억짜리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가 전국에 우리나라 전체에 3,000세대밖에 없어. 근데 살 수 있는 능력자는 10,000세대죠. 그럼 이거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 10,000세대가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응? 이 정도만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30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10,000명밖에 없는데 30억짜리 아파트가 너보다 더 원하는 아파트가 1,000세대밖에 없으면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10,000세대라는 10,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많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에 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겠어? 그래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걸 착각들을 많이 하죠. 내 기준에 맞추잖아. 내 기준에 맞추니까 30억짜리가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 기준에 맞추면 그거 지금 10억에서 머물러 있어야지. 응? 15억, 20억도 비싸다고 막 거품 물었잖아요. 여기 30억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랜드마크 지역. 그 다음에 랜드마크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 단지.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에서 동호수가 이제 가격을 선도하는 겁니다. 얘네가 1등이죠. 랜드마크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의 랜드마크 동호수가 가격을 선도하는 거죠. 얘는 가격 상승에 한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랜드마크 지역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아, 몰라요? 교포세요, 다들? 강남이겠죠, 당연히. 강남이 랜드마크 지역이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 단지는 이제 지역별로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랜드마크 단지가 있죠. 제일 비싼. 네. 그리고 그 랜드마크 중에서도 보통 대단지 역세권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 중에서도 이제 동호수, 뷰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장 가격이 높죠. 그럼 그게 어디까지 치솟아 올라주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수준이 결정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올라봤자 이거를 넘진 못하거든. 네. 그래서 동네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를 판단할 때는 그 동네에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비싼 애들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한데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주거환경과 인프라가 개선됩니다. 자, 이런 지역은 당연히 사람들이 선호하죠. 이렇게 변모할 차적을 미리 들어가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가격이 오를 때 공급과 수요 중에서 뭐가 많아야지만 가격이 올라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가 많은 곳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급이라는 것은 어느 동네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동네든 땅이라는 것은 물리적 현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뭘 봐야 되냐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지 수요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급은 한계가 있고 수요가 얼마나 있는데 그 수요층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어느 동네를 이 사람들은 좋아할까? 수요자들은 좋아하는가 봤더니 일단 새 아파트 좋아해. 그리고 동네가 깨끗해야 돼. 그게 다거든요, 사실상. 네, 그게 다지, 사실상. 그러면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 인프라 구성되면서 상권도 발달되고 유동성도 증가되고 뭐 이런 현상이 선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모할 지역, 지금은 안 그랬지만 이렇게 변모할 지역을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투자거든.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런 지역이 어디냐면 강동구. 강동구가 지금 9억 정도 뭐 10억 안 돼서 분양했는데 지금 15억, 16억 얘기한단 말이에요. 30평대가. 그 다음에 과천이 33평 20억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18억 넘어가요. 지금. 응? 2배 올랐다고 한 3년 만에. 그리고 개포는 지금 30억이야. 내가 개포를 한 넉 달, 5달 전에 봤을 때 25억이어서 우와 개포가 25억이네. 근데 한 2달 전에 보니까 28억, 29억, 30억도 나와요. 호가가. 대단하죠. 엄청난 거죠. 개포동이 왜 개포동인지 아시죠? 개가 포기한 동네가 개포동이었잖아요. 그 동네가 30억이야. 30억. 개포동은 사실은 강남구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안 좋은 거예요. 원래는. 저기. 근데 왜 그렇게 가격이 올랐을까? 도대체 과천은 왜 올랐고, 강동구는 왜 올랐고, 봤을 때는 강남구에서 제일 꼬레비고, 과천은 아예 경기도고, 강동구는 저기 시 경계에 붙어 있는 애들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나? 왜냐면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얘네가 더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올랐냐? 공통점이 뭘까? 뭐겠어요?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네 전체가 변한 거예요.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싹 다 바뀐 거야. 개포동 싹 다 바뀌었죠? 강동구 싹 다 바뀌었죠? 과천 싹 다 바뀌고 있죠?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제가 여기다 살짝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렸습니다. 이건 영상에 나갈 건데 여러분들만 알려드리려고. 네? 거기 적혀 있어요. 네, 프린트에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지. 여러분들 그래도 그 유료로 오셨으니까 예, 나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는 가렸습니다. 영상엔 안 나가니까 언급은 안 할게요. 근데 거기 있는 것들이 제가 다 말씀드린 적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느낌의 지역들이 있죠. 대규모 개발이 될 예정지들. 그런 것들 들어가서 지금 되게 비싼 지역도 많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되게 비싼 지역 많은데 절대 비싼 게 아니야. 강동구, 과천 얘네 뭐 10억 할 때 비싸다고 했는데 20억 가고요. 얘네 8억, 9억 했을 때 6억, 뭐 5억 5천에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막 기억나거든요. 5억 6천인데 아 6억이 될까요? 뭐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12억 가고 이 난리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얘네가 입지가 좋아서다? 아니야. 입지의 측면이 아니라 이건 인프라 개선이에요. 주거환경과 인프라 개선, 새 아파트. 그게 요즘은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단지가 아니라 한 단지라면 그 한 단지만 좋고 동네까지 여파가 안 미치는데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동네의 레벨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야, 저 동네가 저 금액은 말이 안 되는데 그걸 극복하는 거, 임계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대규모 개발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지금 적혀 있는 그런 지역들이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일산을 한번 권해드리고 있어요. 일산이 지금 창릉 신도시 때문에 가격이 한번 쭉 빠졌어요. 한 3천에서 5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이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잡아도 됩니다. 왜냐면 그게 뭐 애매한 구축도 아니고 그냥 향후에 재개발 가능한 그냥 역세권 아파트도 이래요. 지금 가격이. 저건 말이 안 되거든, 솔직히. 예, 물론 창릉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입지가 더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일산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얘네가 오히려 가격이 올려주면 얘도 끌어올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은 가치 평가상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 뭐, 이 정도 갭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의 금액만 회복해도, 아니, 3천, 5천 빠졌는데 투자금이 3천, 5천인데 경기 회복한다는 거, 아니, 전고점 회복한다는 거 얘기 무슨 얘기예요? 3천, 5천 투자해서 3천, 5천 회복한다는 거야.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00%. 가격상.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제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뭐 얘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니에요. 그냥 순간 악재가 공포감이 덮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회복합니다. 회복해요.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 신축 구축 얘기 많이 나오니까 구축 아파트는 어떨까?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올라요. 올라, 당연히. 아니면 신축 아파트가 있고 구축 아파트가 있어. 지하철 여기 있고 마트가 여기 공원 여기 있고 다 인프라는 똑같이 쓰잖아. 단지 차이는 뭐다? 너 신축이고 나 구축일 뿐이야. 아니, 구축이라고 뭐 사람 못 살 때야?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막 2배씩 차이 나 버리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너무 오르니까 거부감 들잖아. 그러면 그 옆에 거라도 사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 비율 자체는 아까 전세가 설명드린 것처럼
올라가는데 둘 다 올라가는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둘 다 올라가는데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좁혀질 수 있어. 영원한 건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신축이 워낙에 귀하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와, 지금 신축, 구축, 예전에는 보통 구축이 신축이 70% 따라갔는데 제가 일부 랜덤에서 조사해봤더니 60% 안 되는 게 많아요. 57%까지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좀 매울 것 같아. 예, 매울 거는 같은데 가격이 이제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신축에 대한 강세도 여전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신축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구축은 경기권 구축은 사면 안 되고요. 지방은 뭐 아예 안 되고 경기권이라든가 지방 쪽은 무조건 신축만 사야 되고요. 신축이나 당연히 이제 재건축 대상들 애매한 거 있잖아요. 15년, 20년 차 된 구축 같은 거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서울은 그냥 그 연한 관계 없이 사면 되고요. 서울은 그냥 너 이름이 뭐야? 서울. 그럼 몰라요. 진짜로. 너 몇 년 됐어? 몇 살이야? 이거 안 따져요. 너 서울이야? 몰라. 근데 경기도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너 몇 살이야? 가 중요해. 너 몇 살이야? 나 3살. 그러면은 좋아. 근데 너 몇 살이야? 30살. 그러면 너 좀 있으면 다시 태어나네? 좋아. 근데 15살, 20살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갖추고 있어야 돼. 입지라도 갖추고 있거나, 아니 경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입지가 터지니까 입지가 안 좋으면은 내 가치라도 좋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서울이면서 새 아파트는 입지도 좋고 가치 좋잖아.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경기도 구축은 둘 다 못 갖고 있는 거죠. 요런 거는 조금 가격이 물론 올라.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무지하게 느끼겠죠. 네.